이렇게 오랜만에 강의를 하셔서 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참된 복지란 무엇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국가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그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의미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그렇게 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잘 아는 대로 자본주의 체제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 경제와 자유 경쟁의 원리,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잘 아는 대로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가 있고, 또 경쟁인데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본질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론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그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 농민에 의한 체제가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결국은 공산당, 당이 이 계급에 의해서 지배하는 체제, 이것이 결국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가 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회재산도 인정되지 않고 이 공정한 경쟁 시스템 자체가 없는, 사회재산도 인정되지 않는, 시장 경제가 인정되지 않는, 자유 경쟁이 인정되지 않는 이 시스템이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지배체제, 당에 의한 지배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래 이론적으로는 막스가 얘기할 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욕망에 따라 분배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능력에 따라서 자기 능력 있는 만큼 일하고 자기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회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 지구상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1990년쯤 돼가지고 소련이 붕괴되고 거의 다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소련을 가봤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소련이 다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진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동기부여가 안 된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 나한테 오지는 않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나누어 분배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마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면 국가 경제를 당이 모든 걸 당이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느 공장에서 TV를 몇 대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도 당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 계층 구조가 너무 많아서 정보가 왜곡돼 버리죠. 거기에다가 이 원자재 공급이 제대로 이런 시스템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1000대의 TV를 만들라 그러면은 그 1000대의 TV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자재가 공급돼야 되는데 자재가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안 오고 한 20일 지나서 원자재가 옵니다. 그럼 그때라도 1000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1000대 만들려니까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밤낮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죽으라고 일을 해도 1000대 만들긴 하지만 결국 불량 제품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TV를 샀는데 일주일에 하는 데서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그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얘기죠. 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제가 그 당시에 소련을 갔을 때 백화점에 가면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이것은 그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사회주의는 모두가 함께 빈익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주의를 포기했습니다. 그 자본주의 원리인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지금 다 이 세계 지구상에 이제 시장 경제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시장 경제로 돌아왔습니다. 정치는 뭐냐? 정치는 사회주의다 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독재가 가면서 경제는 가만두느냐면 경제도 간섭이 되죠.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회주의에 대한 그 이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본주의 국가가 이 사회주의 정책을 이렇게 지향하는 나라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중남미였고 그리스였어요. 결국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공짜로 퍼주는 걸 좋아하다가 공짜로 받아먹기 좋아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렸죠. 중남미 망해버렸죠. 그리스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이 심지어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걸 그냥 다 정부에서 해주니까 놀고 먹기잖아요. 그 놀고 먹고 그냥 공짜로 이것저것 받아먹고 국민들이 공짜로 받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은 안 되잖아요. 결국은 빚만 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 그리스도가 망하게 되는 결과가 되죠. 우리나라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공짜를 너무 많이 푸니까 사람들 속에 이 공짜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빚이 얼마나 냐면 5천조 원입니다. 국민 1인당 1억 원씩이에요. 현재 국민 1인당 1억 원의 빚이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4억의 비중을 가진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야 될 그리 갚을 수 있는 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게 심해진다면 앞으로 이게 퍼주는 걸 좋아하고 받아먹는 걸 공짜를 좋아한다고 하면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가계부채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국가의 부채 말로 개인 가계부채도 많고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금융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어떠한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인가? 생산이 되고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경제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열심히 일을 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소유하게 되니까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좋은 제품이 생산이 많이 되고 부가 축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시장경제, 사회재산, 경쟁원리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빈익빈의 문제, 빈익빈 부익부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또 하나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 국가가 공정경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불공정 경쟁이 되는 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아가야 된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줘야 된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 시스템만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과 대학, 학교가 모두 힘을 합쳐서 이걸 만들어 가야 됩니다. 누가 하나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대통령이 누구가 되든 정권을 누가 잡든 간에 일자리 만드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숫자를 자꾸 늘리는데 이 공무원 숫자 늘리면 결국 그 빚은 국민이 담당하게 되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내리는 것이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힘을 합친과 동시에 정책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으로 방향을 맞춰야 된다. 예를 들면 동남아 같은 국가에는 지금 대단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와 기업과 대학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들 정부와 그들 기업과 협력해서 한다면은 그들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이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고 해외로 눈을 돌려서 가면은 함께 윈윈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퓰리즘은 배격을 하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개발시키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복지 정책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산이나 또는 지식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혜 공존의 원칙입니다. 호혜 공존, 함께 베풀면서 함께 공존해가는 시스템. 이것은 개개인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할 때 그 돈이 내 힘만 가지고 내가 버는 것이냐?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갖게 됐다. 내 혼자 힘으로 된 거죠. 아니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식을 가지게 된 거죠. 기술을 가졌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켓을 한다 생각합니다. 슈퍼를 한다 생각해 봅시다. 슈퍼를 해도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수익이 없잖아요. 물건을 사주는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은 겁니다. 도움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베풀어 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함께 베풀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볼 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있어야만 된다. 이것이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삶이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전철을 타고 가려고 전철에 갔는데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서 안 돼서 이렇게 주머니에 대서 1,000원짜리를 하나 주고 갔는데 이거 아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다리가 막 썩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와서 구걸을 하고 저렇게 있는 상황이면 누가 저 진정으로 제대로 돌봐줄 사람도 없을 텐데 저 사람 병원에라도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갔더니 사람이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사실은 많이 가졌다 남들을 도와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 가지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사는 호혜 공존의 원칙. 이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자유경쟁이나 시장경제의 원리나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재산을 가질 수 있는 이 원칙이 지켜지되 그러나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들을 살려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물론 국가가 복지제도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해가야 된다. 교회라든가 이런 기관들도 살려나가야 함께 살려야죠. 함께 해가야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해가는 이 역할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 그렇게 그럼으로써 이 사회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복지 시스템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유교, 유학이죠. 공자, 맹자. 그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이 우주 만물의 축소판이 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늘의 속성과 땅의 속성이 합쳐져서 인간이 만들어져 있다.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갖냐.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속성으로서의 성품과 땅의 속성으로서의 신체, 육체, 이 땅의 속성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성품은 좋은 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인간의 육체는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욕망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성품으로서 이 감각기관에 나타나는 그 욕망적인 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 나갈 때에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 사람다워질 수 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 그럼 이 땅에 살다가 죽는다는 건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으로 보는데 이 유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데 그러면 정신이 혼이 되고 육체는 백이라 그래서 혼백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시체는 백은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땅속에 묻어버리고 혼은 어떻게 되냐?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유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체가 썩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120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물론 토질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 전혀 다를 수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12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4세대입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에 3, 40이 4세대예요. 그럼 4세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시체가 다 썩어 없어진다.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느냐? 시체가 썩는 것과 같은 속도로 사라져서 없어진다. 그래서 유교에서 그렇게 봐요. 그러면 120년 지나면 혼도 사라져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4대 봉사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증조부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왜? 그 고조부까지 지나면은 혼도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유교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유교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 하늘에서 주신 이 품성을 잘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회로 보고 있잖아요. 윤회.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을 많이 쌓으면은 나중에 극락에 가고, 또 선을 많이 쌓으면은 좋은 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만약에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뭐냐? 어떻게 되는가?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 나쁜 안 좋은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윤회가 돌고 도는 걸로 보는 게 불교죠.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땅에서 나는 먼지 티끌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넣어서 그렇게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살아야만이 인간다운 삶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창조됐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죄를 지면서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게 됐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게 됐다. 자, 이건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탐욕이 올라온다.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일어난다. 엄란한 생각도 일어나게 된다. 안 좋고 이 시기, 질투, 추한 마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온다.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옮겨지고 결국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과제다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공자였습니다. 이 공자라는 별명을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랬더니 그 학우들이 저보고 공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로 내가 공자같이 살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내가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과도 많고 그리고 죄도 많고, 참 살아오면서 한편 생각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잘하기만 했느냐? 아니죠. 아내 마음 아프게 한 적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만 키웠느냐? 나도 모르게 애들에게 이 분노가 쌓이고 아픔이 쌓이게 한 적도 많습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 피치 못할 이런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유교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하늘의 속성으로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유교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인수무가려 계척 위선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어찌 과가 없으리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과가 실수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유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르치어서 고치면은 선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유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은 한계가 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불교에서는 도를 닦죠. 업을 닦죠.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좀 더 한번 그 유교 쪽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자는 인을 얘기합니다. 인하지 않으면, 인이라는 게 사랑이고 자비죠.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다 쓸데없다는 얘기죠.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한 사람이라야 사람답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맹자는 인의예지와 그러니까 사단 칠정을 얘기하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 불쌍한 마음 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항상 인으로 나타나느냐 문제죠. 그 다음에 이 예지할 때 의인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면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다.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얘기죠. 잘못 안 하고도 실수도 하고도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또는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하겠죠. 그것이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마음. 남의 잘못만 보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 생각을 해봐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원래 말씀을 줘도 나를 비춰보라고 준 것인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비춰 저게 잘못돼서 이 사람은 이게 잘못돼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저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나한테 주는 말씀이래. 그건 내가 나에 비추어줘야 되네.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고치고 바르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명작에는 의라고 하는 측면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라든가 이것도 결국 뭐냐 나를 바라보는 거야.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에 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바르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람답게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예라는 것이 뭐냐? 예는 겸손해지는 거고 겸손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높이 받드는 마음 이게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다 중요하죠. 그 사람이 돈을 가졌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지위가 높든 많든 높든 낮든 권력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인격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외모를 가지고 외형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존경하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가졌든 못 가졌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떤 상황이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경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희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섬기면서 잘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좀 더 이렇게 이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하고 높여주고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베풀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도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잘 돌봐주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달라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반드시 옳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양심이라는 것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양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양심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양심은
어린 시절에 부모, 형제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양심이 만들어지고 그 사회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서 내 양심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대마다 양심이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양심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가지고 내가 기준에 판단하는 거 이거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을 살인했던 살인자 김대두인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김영철 이런 사람 누굴 살인하냐 많이 죽였냐면 돈 많은 노인 또 이쁜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 기준 속에 뭐냐? 이쁜 여자 살려두면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돈 많은 사람 노인네들 베풀지를 못한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죽어 마땅하다. 이게 자기 기준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양심이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네. 잠깐만요. 여기 뭐 소리 자꾸 나네요. 예. 그래, 예. 예, 그래,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인 요소입니다. 예,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것이 유전돼서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윗대로부터 계속 내려와서 내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잉태 과정입니다. 그 잉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랑을 나누어서 아기가 잉태되는 것이 10개월 태교보다도 중요하다. 그 잉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아기가 생기는 거, 아기를 갖게 되는 거, 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태교 과정이 중요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가 생각하는 감정,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아기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아기 것이 되는 것이죠. 아기는 그걸 가지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을 가지면 분노를 가지게 되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면 사랑을 가지게 되고, 우울한 감정을 가지면 우울성을 가지게 되고, 외로움을 가지면 외로움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태교 10개월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장 과정, 특히 태어나서 60개월까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11세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3개월 정도까지는 분위기에 따라서 그 의사표시를 우는 걸로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울면은 젖주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자기 의사표시를 우는데, 그 양육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는 데 따라 젖주고 우는 데 따라 기저귀 갈아주고 바로바로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울기만 하면 돼. 내가 의사표시만 하면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 전능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울어도 젖도 안 주고 울어도 기저도 안 갈아주게 하면은 뭐냐. 해봐도 소용없구나. 그럼 나중 울지도 않죠. 나중 커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자폐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키울 때에 이 과정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4개월부터 이제 18개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사랑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롭죠. 그 외로움이 쌓이면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만들어져 나중에 커가지고 어떤 스트레스 받으면 사건이 생기면 우울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개월부터 이제 60개월까지, 19개월부터 36개월까지 이 기간 동안은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려고 그럽니다. 그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밥도 지가 먹고 신발도 지가 주고 옷도 지가 입고 잘 안 되잖아요. 엄마가 간섭이 심하면 정신적인 독립이 안 됩니다. 그럼 인격적인 장애를 가져오게 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7개월부터 60개월 이 사이에는
부모로부터 아버지 어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아이가 그 남성적인 성격, 여성적인 성격,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이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과정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행동주의, 행동론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보는데,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데, 쿠르트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폴슨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과 환경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SOBC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S는 시츄에이션, 자극과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만들어진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내가 어떤 자극, 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맛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 또 물리적인 환경,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 있는데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을 보면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질 않아요. 그건 일 시켜야 됩니다. 돈 벌어 와야 돼요. 문화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가면요, 아기를 낳고 3년 동안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지역에 단백질 음식이 부족해요. 단백질 음식이 부족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성관계를 가지면 여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관계를 못 가져요.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 전혀 다른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는 곳마다 문화가 전혀 다르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개개인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 유기체에 가지고 있는 속성, 생리적인 것도 있고 인간의 동기도 있고 성격도 있고 또 인지 과정도 있고 이런 과정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이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다. 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행동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 대부분이 무의식 중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은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원천적인 욕망은 무의식적이고 파괴적이고 본능적이다. 그리고 쾌락의 원칙에 따른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이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을 형성하게 되는데 1차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꿈도 일종의 그런 거다. 내가 바라는 대상의 상이 형성되는 게 꿈이다. 이 꿈을 분석하면 그 사람은 무의식 세계를 분석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에고는 자아라고 해서 이 자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 현실 원칙입니다. 이더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데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거 갖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에고는 현실 검토를 해서 먹을 걸 찾아서 먹도록 만들어요. 현실 원칙입니다. 슈퍼에고는 이상이고 양심인데 윤리도덕입니다. 이 윤리도덕이 부모에 의해서 형제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 얘기하는 건 맞는데 개인 무의식도 있고 집단 무의식도 있다. 개인 무의식은 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건데 망각된 경험이라든가 감각적인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개인 무의식이고, 그럼 집단 무의식은 뭐냐? 집단 무의식은 인류 문화 역사를 통해서 전성되어 내려온 것이 정신 속에 쌓인 것, 정신적인 소인,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단 무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걸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몇 가지는 페르소나라는 게 있어요. 이 페르소나는 뭐냐? 이 일종의 가면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서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속에 숨어 있는 것,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게 다를 수 있죠. 가면 쓰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니. 또 뭐가 있느냐?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남성, 여성이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그 남성 속에 여성이 있고 여성 속에 남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뭐가 어떻게 만나는 거냐? 의식과 의식이 만나고 남성의 남성과 만나고 여성의 여성과 만나고 남성 속에 여성과 만나고 여성 속에 남성과 여성 속에 여성이 만나요. 이것이 만나니까 너무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 만나도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이 얘기하는 거면 여성이 얘기하고 있고 의식이 얘기하는 건 무의식이 얘기하고 있고 남편도 여성도 서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간에 이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대인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의식적인 면과 무의식적인 면이 이것이 공이 함께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융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꿈에 대해서 융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꿈은 미래를 예견해 준다. 미래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미래가 나를 통해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꿈을 분석을 해보면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무의식적인 면들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내면을 갖다가 분석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그런가 하면 꿈이라는 것이 보상적이다. 보상적인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부분이 이것이 꿈이다. 그래서 내가 모자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원하는 것을 꿈속에서 대신 채워나가는 보상받는 그런 부분도 꿈으로 나타난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속의 내면의 세계를 나를 잘 바라다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참으로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가 내가 윤리도덕적으로나 또는 내 삶이 내 인격적으로 내가 어떤 모습인가 모자란 부분들 내가 스스로 내가 고쳐나가는 또 그렇게 좋은 면을 드러내려고 하는 소위 맹자가 얘기한다면 인의예지를 내 속에 내가 드러나고 인간의 그 욕망적인 부분 본능적이고 그런 지나친 욕망을 그런 것을 자제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런 많은 지식과 지혜와 또는 말씀과 이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걸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고쳐나가는 그런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 저는 매일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한번 돌아보고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내가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그런 삶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잘 돕고 베풀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복지도 할 수 있다. 참된 의미의 복지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다시 말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 이런 일도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의 감정이 쌓여 있는 사람들, 그 분노를 참죠. 근데 만만한 대상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애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느냐, 어린아이 돌볼 수 있느냐, 어른을 돌볼 수 있느냐, 사람들 관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 잘 하다가도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분노가 많이 쌓인 사람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무서우니까 착한 사람, 착한 아이로 불려졌습니다. 그 착한 아이로 불려졌었지만은 그러나 이 착한 아이가 만만한 대상에 있었던 그 분노가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부부간에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조심하니까 분노 폭발 안 합니다. 살다가 만만해지면 그때 분노 폭발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 외로운 감정이 쌓였던 사람은 나중에 그 외로운 감정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니?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죠.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속에 이런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정말로 내가 인간답게 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참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복지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 소중하게 여길 수 없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 이건 나의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정말로 잘 돌보는 사람, 내 신체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돌보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께 돌볼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자기를 돌봐야 된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 돌보고, 그리고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만들면 안 돼요. 그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자녀가 노하면 분노가 쌓여서 나중에 분노가 살아가면서 폭발하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합니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잘 돌보면서 이웃을 잘 돌보면서 주변에 마음이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함께 더불어 이렇게 살려내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스스로 나를 돌봐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복지를 하는 사람, 상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전문가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사실은 자기를 잘 돌보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면서 살려내서, 사람을 살려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복지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시스템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베풀어서 돌보는 어려운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 돌보는 국가 시스템에서 되기도 하기도 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야 이런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이 되기를, 그래서 스스로를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간다운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는, 돌보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그래서 나도 만족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하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